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보감의 김태중입니다. 질병관리본부가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분석해 봤는데 우리나라 98년도쯤 비만이 26.3%, 2005년에는 31%에 육박을 했고 2025년이 되면 놀라지 마십시오. 무려 50%에 육박할 것이라는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문제는 비만보다 비만으로 인한 합병증인데요. 건강보감 이번 시간에는 여러 가지 질병의 원인이 되는 비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 도움 말씀 주실 한국병원 가정의학과 김은기 과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비만 얘기를 좀 중점적으로 좀 해볼 텐데요. 비만하면 좀 뚱뚱한 사람들,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사람들의 대명사처럼 불리지 않습니까? 정확히 어느 정도부터 비만으로 구분을 하는지 구분을 좀 하고 나서 좀 넘어가 보시죠. 예. 네,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뚱뚱하다고 몸무게가 그냥 많이 나간다고 비만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비만의 기준이 나름대로 있습니다. 네. 그 기준이 이제 비만도라고 하는데요. 네. 몸무게를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이 비만도가 되겠습니다. 네. 그 기준을 표로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비만 기준을 보시면요, 그 BMI, 체질량 지수라고 하는데 아까 서두에도 얘기한 것처럼 몸무게를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이 18.5에서 22.9, 그러니까 23 미만이죠. 네네. 요 그룹이 이제 정상이 되겠고요. 23 이상, 25 미만, 네. 요게 과체중입니다. 그 다음에 25 이상부터 29.9까지가 1단계 비만. 그 다음에 30이 넘어가면 이제 2단계 비만. 흔히 얘기하는 고도 비만이 되겠습니다. 고도 비만. 아, 네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여기 보면 허리둘레가 나와 있는데요. 예. 요건 이제 아시아 기준이고 이제 우리나라 국내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예, 예. 남성의 경우는 허리둘레가 90cm 미만이 정상이고 여성의 경우는 80cm 미만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허리둘레가 90cm가 넘어간다든지 또 여성의 경우 80cm가 넘어간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복부 비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복부 비만을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앞서서 제가 서두에 얘기를 했었는데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 분석에 따르면 2025년이 되면 무려 우리나라 인구의 50%가량이 비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추정을 한 거를 보면은 굉장히 위험한 모양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인구 지금 시점에는 얼마나 비만율이 있습니까? 그래프를 잠깐 보실까요? 네.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98년도에는 약 26% 정도 보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2007년도에는 31.7%로 크게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지금 현재는 35%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보면 남성이 36.2%, 여성이 26.3%로 남성이 많아진 것이 특징입니다. 이것은 아마 이제 식생활, 그다음에 음주 이런 또 문제라든지 아니면 이제 자동차의 보급으로 인한 잘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 행동 습관, 뭐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07년도에가 31.7%, 지금 2011년도에는 35% 정도 추정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네. 계속 올라가고 있네요.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 자료 분석대로 2025년이 돼서 2명 중 1명이 비만이 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가까워지고 있다는 얘기처럼 들립니다. 그렇죠. 문제인데 조심해야겠습니다. 단순히 많이 먹는다고 해서 비만이 되지는 않겠지요. 비만의 원인은 어떤 부분들을 꼽습니까? 비만의 원인 중에 첫 번째가 유전입니다. 네. 비만도 유전이군요. 네네네. 부모님 중에 한 분이 비만이면 약 40%의 자녀들이 비만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양쪽 부모님이 비만인 경우에는 80%까지 올라갑니다. 네, 그러니까 유전을 무시할 수가 없고요. 두 번째는 환경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네. 식생활, 우리가 고지방, 고칼로리의 어떤 식이를 한다든지 또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가 비근한 예로 가까운 슈퍼를 가는데도 차를 끌고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처럼 이렇게 주변에 정말 있더라고요. 네, 있습니다. 네. 예.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 어떤 행동 양식, 이러한 환경적 원인들이 또 문제가 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심리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우울증이라든지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우울증,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먹는 경향으로 또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비만의 원인이 될 수가 있고요. 예. 끝으로 특별한 이유 없이 살찌는 분 중에 내분비 질환 때문에 생기는 비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검진도 같이 겸하면서 검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소위 뭐 우리 주변에 이상해, 나는 물만 먹어도 살이 찌는 것 같아, 이런 분들, 내분비 질환 부분도 좀 검진을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네, 근데 사회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물만 먹고 살찐다고 하시는 분들이 네. 내분비 질환으로 연결되지는 않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건 이제 체질하고 연관이 있을 수 있고요. 대부분 운동 잘 하지 않고 많이 먹고. 네네네. 근데 이제 예를 들면 다른 연관된 증상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갑상선 저하증도 살이 찌는데, 네네. 예를 들면 뭐 추위를 잘 탄다든지, 예. 아니면은 뭐 그 머리가 잘 빠지고 피부가 푸석푸석해진다든지 이런 게 이제 저하증의 증상이거든요. 근데 그런 증상하고 연관돼서 동반이 되면 이제 의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좀 이렇게 비만인 것 같은 분들을 보면은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체형이 좀 있는 것처럼 보여요. 어떤 분들은 팔다리만 가는데 배만 나와 있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전체적으로 좀 뚱뚱한 분도 계시고 하는데, 비만에도 혹시 종류가 있는지요? 네, 비만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표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죠. 알겠습니다. 예. 분류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지방 세포 특성에 따른 비만의 분류법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이게 지방 세포인데 지방 세포 숫자가 굉장히 많죠. 예. 네, 숫자는 많고 크기는 정상인 경우, 이걸 우리가 지방 세포 증식형이라고 합니다. 예. 주로 이제 소아나 청소년기에 많이 발생하는 비만 형태고요. 네. 하지만 성인이 돼서는 지방 세포 숫자는 가만히 있고 지방 세포 크기가 커집니다. 이렇게. 그렇네요. 굉장히 많이 커져 있네요. 네네. 그래서 이걸 지방 세포 비대형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분류법을 보시면 상체형 비만과 하체형 비만으로 네. 나누는 체형에 따른 분류법입니다. 보통 이제 남성들 어떻습니까? 어깨가 벌어지고 배가 볼록 나왔죠. 네. 이 형태가 사과처럼 보인다라고 해서 사과형 비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상체형 비만이 되겠고요. 또 반면에 여성들 보면 엉덩이라든지 허벅지에 살이 많이 붙죠. 그래서 형태를 보면 서양 배 모양입니다. 그래서 서양 그렇군요. 배형 비만. 그래서 이게 하체형 비만이라고 합니다. 예, 뭐 연상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이제 체형에 따른 분류법이라고 하고요. 이제 끝으로 이제 그 지방이 어디에 축적되어 있는가에 따른 분류법이 되겠는데요. 이게 내장 지방형 복부 비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내장에 지방이 검은 것들이 다 지방인데 굉장히 많죠. 그렇군요. 네. 예. 반면에 이제 피하 지방형이 있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피하에 지방들이 이렇게 두껍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장 지방형 비만과 또 피하 지방형 비만, 이렇게 또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예. 지금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비만의 종류에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구나라는 확인할 수 있었었는데, 이렇게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으면은 종류에 따른 특징 같은 것들도 혹시 이렇게 좀 다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 소아 청소년기에 많이 발생하는 지방세포 증식형 같은 경우에는 네네. 성인 비만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느 한 연구 결과를 보면 약 80%까지 이어진다라고 보고하는 경우도 있고요. 예. 또 치료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소아 비만이 성인 비만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예. 또 내장형 비만이라든지 또 상체형 비만, 아까 왜 남성 여기 배만 볼록 나오신 분들 여기 사진 봤죠? 예, 사과형. 네, 사과형 비만. 이런 분들은 고혈압이나 당뇨, 또 고지혈증, 심장질환, 이런 성인병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분들은 특히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좋은 얘기는 전혀 없네요. 다들 뭐 다 어려워지는 부분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서 비만의 구분을 좀 언급을 하셨었는데, 비만 그 진단 혹시 방법도 여러 가지 있는지요? 서두에서 이야기를 하였는데요. 그래프를 한번 보실까요? 네네. 체질량 지수와 허리 둘레를 가지고 간단하게 우리가 비만을 측정할 수가 있고요. 네. 또 체성분 분석이라고 해서 우리 검진을 받다 보면 양손에 이렇게 뭐 찍 누르면서 검사 받았던 적이 있을 겁니다. 네, 그게 이제 우리 몸에 지방이 어느 정도 이렇게 몇 퍼센트인지 알 수 있는 검사 방법이거든요. 네. 그렇지만 이제 병원까지 안 가고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체질량 지수라든지 허리 둘레 측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체질량 지수는 몸무게 킬로그램을 키, 미터 단위로 해서 제곱으로 나눈 값이 체질량 지수가 되겠고요. 허리 둘레는 우리가 허리가 어딘지 사실은 잘 모르시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아래쪽에, 예, 그렇죠. 그래서 배꼽 중심으로 해서 둘레를 측정하면 거의 정확합니다. 예, 그래서 허리 둘레를 측정을 해서 남성의 경우는 90cm, 90cm 아까 이하, 얘기한 것처럼 여자는 80cm. 네, 이상.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상이 비만이고. 그렇죠. 복부형 비만으로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자가 진단은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이런 두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본인이 제일 불편할 텐데요. 일단 뭐 몸이 무거울 테니까 뭐 불편할 텐데 몸이 무거운 불편함 외에도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불편함들이 있습니까? 비만은 아까 처음 시작할 때 합병증이 문제라고 말씀하셨죠. 네네, 예. 비만이 합병증으로 가기 전까지는 별 증상이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비만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사회의 심리적인 불편감들이 굉장히 큽니다. 뭐 예를 들면 학교에서 뚱뚱하다고 놀림을 받는다든지 아이들 사이에서는 아주 치명적인데 그렇죠. 굉장히 스트레스죠. 예. 또 옷가게를 갔는데 맞는 옷이 없어요. 그것도 그렇습니다. 굉장한 스트레스 아닙니까? 예. 또 체육 시간만 되면 체육 시간이 무서워지는 거예요. 뜀틀이라든지 또 달리기라든지. 원활하게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네, 그리고 또 애들한테 또 손가락질을 당할 수도 있고 그렇죠. 하니까 그러한 정신적인 스트레스, 이런 사회 심리적인 불편감이 굉장히 크고 그것들이 또 비만 환자를 우울증으로 또 연결되는. 지금 말씀하시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군요. 사실은 뭐 외관적인 모양도 문제고 합병증으로 이어지는 부분도 문제지만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대단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데미지를 한다 그러면 그 뭐 일종의 어떤 지수, 뭐 그래프나 뭐 이런 지수로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까? 정신적인 스트레스 지수는 어느 정도로 보여지나요? 정신 스트레스 지수라는 것이 있긴 한데요. 뚜렷하게 비만이 몇 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우리가 배우자의 죽음을 100점으로 놓고 봤을 때 우리가 비만한 분들은 식생활 개선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막 이런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노력을 하는 것 자체가 한 25점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근데 그게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냐면 상사가 그 꾸지람을 할 때 그 받는 스트레스 그 정도가 25점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매일 듣는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스트레스겠죠. 대단하죠. 네,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뭐 이쯤 돼서 합병증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비만, 뭐 아까 서두에서도 여러 가지 비만 얘기를 좀 하셨었고 합병증 부분도 좀 짚어주셨는데 비만과 연결될 수 있는 합병증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비만하게 되면 아무래도 사망률도 2배 이상 높아진다라고 되어 있고요. 비만하면 사망률이 2배 이상 높습니까? 네네. 그것뿐만 아니라 많은 질환들이 연관되어 있는데요. 그림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만해지면 여러 합병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심혈관 질환, 또 고혈압, 수면 무호흡증, 또 당뇨병도 생길 수가 있고요. 또 운동을 하다 보면은 관절이 많이 시리죠. 아무래도 비만한 분들이 더 시릴 수 있습니다. 골관절염, 또 불임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요. 또 하지 정맥류, 또 요즘 많이 발견되는 위식도 역류성 질환, 또 긴장성 요실금 이런 다양한 질환들이 비만 합병증으로 연관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몸 전체에 뭐 해당되지 않는 부위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참 대단해. 아니 근데 사실은 이런 합병증도 합병증입니다만은 선생님 지금 금방 말씀하셨었는데 이 오래 살기 위해서라도 살은 꼭 빼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비만이 미용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질병으로 인식을 하고 그 질병을 예방하고 이런 합병증을 예방하고 이런 데 목적을 두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일종의 비만 자체도 질환으로 분류가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비만이 혹시 좀 조심스러운 얘기는 합니다만은 암과도 연관이 되는지 암으로 이어도지는지요? 네, 많은 연구에서 그러한 결과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굉장히 슬라이드를 한번 보시면요. 정상군보다 과체중인 그룹이 자궁 내마감이 2배 정도, 또 비만인 그룹이 3.5배에서 5배까지 올라간다고 되어 있고요. 대단하군요. 유방암의 경우는 과체중이 정상군보다 30% 더 많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고요. 비만인 경우는 50%까지 증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신장암과 식도암 3배 이상 증가한다고 되어 있고요.
또 대장암의 경우에도 약 2배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연구 결과에서 나와 있습니다. 예. 아니 지금 이 수치로 보고 나니까 비만이 굉장히 심각한 질환이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하군요. 앞서서 뭐 유전이 된다는 얘기를 하셨었는데 그렇다면은 그 어렸을 때 뚱뚱했던 사람들이 커서도 뚱뚱해지는지 뭐 이런 부분들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아주 많죠. 소아 비만이 성인 비만으로 이어진다라고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소아 비만 같은 경우는 지방 세포 증식형입니다. 그러니까 지방 세포 크기는 크진 않지만 네. 그 지방 세포가 숫자가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그 지방 세포 숫자들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잘. 그렇기 때문에 성인 비만으로 거의 80%까지 연결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렸을 때 좀 뚱뚱했던 좀 비만인 체형이었던 분이 성인이 돼서 좀 그렇지 않아지는 좀 표준 체형이 됐다고 하더라도 항상 주의 깊게 좀 관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그렇죠.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유전성 부분 다시 한번 좀 얘기를 실제로 뭐 부모, 아버지나 어머니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안 걸릴 비만이 아닐 수 있는 확률이 뭐 적지만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있을 수 있죠. 그럼 그 유전적으로 반드시 비만이 되는 거는 아닐 텐데 어떻게 하면 좀 관리를 좀 잘하면 비만으로부터 좀 피해갈 수 있을지 이런 부분도 좀 궁금하고. 비만의 어떤 치료, 예방 뭐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유전의 확률은 굉장히 높습니다. 우선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부모님들이 비만이 아닌 경우는 자녀의 비만 발생률이 14%밖에 안 됩니다. 아하, 예. 하지만 한쪽 부모님이 비만인 경우, 이렇게 부모님 중에 아버님이 네네. 뚱뚱하다든지 어머님이 뚱뚱하신 경우에는 40%. 거의 절반 가까이 네. 되는군요. 예. 양친 부모가 비만인 경우는 80%까지 이어집니다. 아, 그래서 양친 부모가 비만인 경우는 굉장한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식생활 개선이라든지 예를 들면 운동이라든지 앞서서 말씀하셨던 네, 그러한 노력들을 열심히 해주셔야만 됩니다. 이미 다른 사람들보다 더 노력을 많이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알겠습니다. 그런 분들도 계세요. 지방 흡입술이 요즘 많이들 하고 계신데 지방 흡입을 하면 살이 더 이상 찌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는 분들도 많으신데 어떻습니까? 성형외과에 그 유명한 그 학술 논문지에 네. 2006년도에 실린 연구 주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209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방 흡입술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사람들을 추적 관찰을 했어요. 예. 그랬더니 65%가 재발했다라고 하는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65%요? 예, 반이 넘죠. 그렇기 네. 때문에 지방 흡입술을 했다고 해서 안심하거나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렇군요. 반드시 어떤 생활 습관의 교정 이런 것들이 동반이 되어야만 됩니다. 주로 비만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비만의 치료는 크게 4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로 식이요법. 우리가 먹는 거, 뭐 여러 황제 다이어트도 있고 효소 다이어트도 있고 네. 많지 않습니까? 네네. 하지만 이제 근본적인 것은 이제 칼로리를 줄이는 것이 가장 기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경우는 1200에서 1500 킬로칼로리 정도 하루에 네. 이 정도 네. 섭취하라고 하고 있고요. 남성의 경우는 1500에서 1800 킬로칼로리 정도 아하. 이 정도 섭취를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운동요법이 있는데요. 운동의 경우는 꾸준한 운동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등산 갔다고 해서 저 운동했는데요. 아하.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사실은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꾸준한 운동, 하루에도 적어도 30분 이상 예. 꾸준한 운동이 필요하고요. 네네. 세 번째로는 약물요법이 되겠는데 집에서 무작정 다이어트 약을 산다든지 아니면 본인이 그냥 어디 단식원 가서 살을 뺀다든지 거기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전문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룹들이 있다는 거죠. 아하. 네, 그래서 약물 치료의 기준이 있는데 비만도가 30이 넘어가시는 분들 네네. 또 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심장병이 있으면서 비만도가 27이 넘어가는 분들 네. 이런 분들은 꼭 전문가와 상담을 해서 약물 치료를 같이 하시면서 체중 조절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네. 끝으로 수술요법이 있는데요. 수술요법은 요즘에 많이 하고 있는데요.
비용이 비싸지만 효과는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예. 기준을 보면 비만도가 30에서 35 이상 고도 비만인 경우에는 그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예방이 최선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뭐 비록 부모님께서 비만이다라고 하더라도 열심히 또 예방하면은 비만이 되지 않을 가능성도 높은데요. 끝으로 어떻게 하면 비만으로부터 좀 멀어질 수 있을까, 예방할 수 있을까, 비만에 대한 예방법도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제가 외래에서 이렇게 진료하면서 느끼는 건데요. 한 3가지 정도만 잘하면 비만을 예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첫 번째가 뭐냐면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비만은 서양 비만과 틀려서 네. 지방이 아닌 탄수화물 중독으로 인한 비만이 많다는 것이 전문가의 견해입니다. 예.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쓰이고 잉여 탄수화물들은 지방으로 전환이 돼서 몸에 예. 축적이 됩니다. 네네. 근데 우리나라 먹는 음식들이 떡, 네. 밥, 라면, 라면, 국수 네. 다 이런 음식들 아닙니까? 예, 예. 이런 음식들을 많이 먹게 되면은 그런 것들이 다시 지방으로 축적될 수 있다는 거죠. 1차원적으로 일단 탄수화물 네, 섭취를 섭취량을 줄이라는 겁니다. 아하, 예. 두 번째는 끼니를 거르지 말라는 겁니다. 네. 오히려 끼니 네. 꼭 챙겨 먹어라. 그렇죠. 다이어트 한다고 무리하게 끼니를 거르게 되면은 우리 몸에서 기초 대사량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기초 대사량이 줄어들게 되면 다음에 음식을 먹을 때 훨씬 더 살이 잘 찌는 체질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끼니를 거르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끼니를 거르다 보면 다음 식사할 때 어떻습니까? 더 많은 많이 양을 먹게 되죠. 예. 예. 그런 원인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끼니를 거르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요. 끝으로 걷기를 생활화하라는 겁니다.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슈퍼 가는데 차 끌고 가는 사람이 있다고 했죠. 될 수 있으면 걸으라는 겁니다. 네. 예를 들면 3층 올라갈 때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지 마시고 계단을 이용해서 올라가시고 예. 또 버스를 이용해서 뭐 직장에 출근할 때 뭐 2-3 정거장 미리 내려서 걸어가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처럼 따로 운동 시간을 꾸리기보다는 네네. 걷기를 생활해서 하는 것도 아주 좋은 예방법이 되겠습니다. 특별한 비법이 있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조금만 주의를 그렇죠. 기울이면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비만에 대해서 한국병원 가정의학과 김은기 과장과 한번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잘 정리되셨죠? 탄수화물 섭취량을 줄이고 끼니를 거르지 말고 또 자주 걸어라. 이 3가지 얘기 좀 주의 깊게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병 예방뿐만이 아니라 오랫도록 살기 위해서라도 비만은 꼭 우리가 예방을 해야 되는 그런 질병이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건강보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